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해야 돼서요. 예. 자, 두 분도 물을 안 드시겠어요? 물 먹어야 되는데. 예, 물 드세요. 예. 여기 지금, 요 팀만 두 분이에요. 다른 지역구에서는, 그 새누리당 후보들이 나오셨는데, 안 나오시기로 담합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근데 이거부터가 여성 유권자들 우습게 한 겁니다. 네, 지금 그거 입장에서 다시 한 표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조그만데 10명 모인다 그래도 가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일상백이에요. 내 말 한마디에 100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안 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쓴맛을, 조직의 쓴맛을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 간 것이 그 결정적인 페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듣게 돼야 여성 정치 참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선은 못 시켜도 떨어지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지영근 후보께서 나와주셔서요.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단체에서 초청한다고 그럴 때 남자 후보로서 조금 부담이나 위축감이나 가봐야 좋을 것 없다 이런 생각. 저는 다 온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분들도요? 다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정보가 떨어지시면 어떡해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여자이신데 네. 여성단체에 부르는데 안 올 강 큰 남자 있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 각각 대표 공약이 뭔지 대표 공약을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이문혜 대표, 후보. 예. 예, 그 대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번엔 꼭 좀 바꿔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뭘 바꿔달라?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지난 4년 동안 우리 서민들이 살기 힘들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좀 먹고 사는 걱정 좀 없게 만들어달라. 이런 게 한결같은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공약하면은 제가 중앙당에서도 그렇고 경제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재 감사를 철회하고 세제 개혁하고 재벌 개혁하고 경제민주화 이루어서 서민과 중산층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 없이 만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현안이지만 제가 이제 그에 앞서서 공약했던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실정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사찰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도 아니고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닌데 국정원도 아니고 중앙정보부도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휘 감독했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돼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도청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미래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민간인 사찰 얘기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역행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론 방송 3사도 지금 다 파업 중인데 언론 악법 또 여러 가지 측근 비리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이런 특권과 불법과 비리와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또 민주적으로 만드는 우선적인 과제다 생각해서
중앙의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MB정부 4년 동안의 실정을 바로잡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공약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이 대표적인 저의 중앙 공약입니다. 네. 지명근 후보께서는 어떤 게 대표 공약이죠? 저도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는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산 동구의 지역 대표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지역 대표로 해야 될 일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산 동구가 또 아니면 고양시 순체가 그럴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그랬는데 인구 숫자는 1년에 한 2만 명씩 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세금이라든지 여러 성장성이 전혀 없는 저성장을 이뤘습니다. 말하자면 성장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장 제로 도시. 두 번째는 일산이라는 데는 지금 보면은 자영업자가 들어오면 가장 빨리 망하는 자영업자 공동묘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있는 주민들 대부분들이 애지로, 서울로 아니면 애지로 출퇴근하는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산 동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노년층이 많은, 말하자면 베드타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여기에 지금 이북 5도청이 무기동에 있는데 그걸 옮겨와야 되겠다. 지금 모든 기관들이 세종시라든지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유일한, CDP로 들어갈 수 유일한 기관이 이북 5도청이 아니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북 5도청을 분단과 전쟁의 상징인 이북 5도청을 통일과 번영의 상징으로 객상시켜가지고 이 일산 동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 도시 일산에 시민회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과 호수공원 일대의 주차량이 엄청 심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미관광장, 지금 앞에 있는 문화광장 주위에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식사동에 가면은 예비콘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건축 폐기물 처리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주민들의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이전시켜가지고 살기 좋은 국부 균형 발전을 깨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시의원이라든지 시의장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후보를 막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느 후보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전부 다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 기초단체장 특정 공천제를 당의 후보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현직 시의원들이요. 특정당이라는 것이 다른 당이 아니고 노란 옷 입은 당하고 빨간 옷 입은 당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아보시네요. 선거법상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양심상 제가 볼 때 따라다니는 건 너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공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잠깐요. 지금 대표 공약을 말씀하시는 시간이라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16만 명당 한 명이고 일본은 26만 명당 한 명입니다. 미국은 60만 명당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볼 때 일본과 같은 26만 명당 한 명 근데 하면 잠깐만요. 국회의원 수 줄이면 이 일산 동구 서구가 통합돼서 한 명만 뽑을 수도 있는데. 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의원 떨어지셔도. 저 상관없습니다. 네. 국민이 원한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되고,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 우리 유원회 후보도 해봤지만 저도 보좌관 생활을 한 2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원님들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민들 무지 그 배 아플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대상이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세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권 기득권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제 국회의원 위장 취업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것만도 사실은 우리 그 평범한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죠?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공약을 얘기하셨는데 그 대표 공약들이 얼마나 여성 친화적인지 구체적으로 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해 나가실 생각인지 좀 자세한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더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한 가지만 말해달라 4759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한 100조에,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100조의 그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만, 부자 감세만 바로잡고 세제 개혁만 하고 재벌 개혁만 해도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을 띄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벌 개혁, 세제 개혁, 금융 개혁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절약된 돈들을 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여성하면 제일 먼저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출산, 보육,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이제 여성의 가장 현실적인 당면한 과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보육과 교육의 걱정을 많이 덜 보시고 모든 여성들이 친인척을 식민지로 삼지 않으면 사회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것이 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였고 지금도 그것이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껴진 세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 실현하고 있는 걸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양시는 이제 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점차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할 거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무상보육,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 특히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영아 때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정말 맡길 데도 없고, 그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퇴근 시간 뭐 갑자기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찾아와야 되는데 막 발 동동거리고 그런 경험들 다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유아기의 그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 병설 유치원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육아휴직이나 그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것을 현실에 좀 강제적으로라도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까지 그 부부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허울 좋은 빚 좋은 개살구로 그냥 법 조항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나 강제 규정을 넣어서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상보육, 영유아 보육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많이 있죠. 특히 또 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육아 부담을 지다 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이나 취업에 이제 단절되는 그런 경력 단절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나 또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취업 진흥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 못다한 준비들, 훈련들, 그리고 일자리 정보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게 아껴진 예산으로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취업진흥센터를 만들어서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반대 안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유, 여기 오신 남자들 저분을 국회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남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만의 몫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될 것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육아 문제는 그렇다 쳐도 여성 뭐 취업진흥센터라든지 이런 건 남자들도 취업이 안 되고 가장인 남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의 문제, 그 비정규직 문제나 그 정년퇴임이 너무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그 가정 가게가 남자 혼자만에 의존해서는 그 제대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그 서민들의 생활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남성들도 환영하고 동의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한 그런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것. 그래서 남성들은 주로 이제 기존의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거나 정년퇴직을 일찍 해야 된다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인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중앙공약에서 비정규직 수를 반으로 줄이고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도입하고 해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차별당하는 그런 제도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남성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적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영문 후보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내세우신 공약, 포부 이런 것 중에 특히 여성들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남자입니다.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갔을 때 당시 이때 이효재 교수님 책을 보면서 여성해방운동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여성해방이 곧 남성해방이다. 남성해방이 곧 여성해방이다. 그 뒤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성부를 담당했어요. 처음에 한명숙 장관할 때 상임위가 운정위가 있었는데, 운정위가 여성부였는데 보니까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 결국 남성 차별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했다. 지금 보면은 특히 우리 유원회 후보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참 좋은 말씀이고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고 오는 거는 보면은 전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0년 전에 강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제가 했던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고양시가 이혼율이 제일 높았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혼율이 전국 제일 높은 도시가 고양시, 평택시, 양산시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주로 남편들이 일자리가 외부에 있는 데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 조세가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폐폐 한강도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 사는 기반에서 베드타운이 아니고 사는 자기 동네가 되어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동네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에 기업이 없습니다. 큰 기업이 하나 달랑이 있었던 것이 하나로텔레콤이라고 있었는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250층을 이래 옮겨가지고 통일교육층을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지역의 여자들이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남편들이 이 지역에서 그렇죠. 시장을 가질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기업들을 유치해야 그렇죠. 근데 기업이 이게 5가지 법이 요청되기 때문에 오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을 주하는 부분 하나 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연결이 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같이 사니까 네. 헤어질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유치야. 네, 지역 여성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여성 친화적인 공약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광장에 보면 18,500평입니다. 문화광장 크기가. 네. 이 크기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때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하 5층까지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5, 4, 3, 2층 10,000평씩 하면 40,000평을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1층 10,000평에다가 시민회관, 여성회관 또 일단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기관들이 회관을 마련하면은 거기 분명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근데 그거 건설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오한숙희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는 기본적으로 땅은 고양시 땅입니다. 땅이니까 땅 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지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지하가 다 뻘입니다. 뻘이기 때문에 일반 암마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적기로 되는데 소모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저는 350 정도 보는데요. 350억이요? 예, 350억인데 제가 국회 보좌관 할 때 제가 그 당시 안산부인 모두 과격히 모실 때 경기도 광주라든지 경기도 가천 의왕시에 보건회관이라든지 몇 개 해관을 갖다가 예산 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땅값이라는 게 지금 우리 모든 예산은 매치 구조입니다. 고양시가 땅을 제공하면 경기도가 일부, 정부가 일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하면 되는 거고 또 맹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도시에 시골에 가면 5만 도시에도 국민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100만 도시에 시민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회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어디 갑니까? 결혼을 원하니까 뭐 결혼 웨딩홀 갑니다. 하면은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가. 지금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저 결혼 비용에 대해서 특집 난 적이 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맹물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은배들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국회의원 하는 일입니다. 이건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350억을 집 짓는 데 쓰지 말고 현금으로 이건 안 되죠. 여성들을 위한 일에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시에 2002년도에 그 강 후보 폭력 중에 제가 만든 폭력 중 하나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성발전기금 100억을 만든다는 폭력을 그 당시 내세운 있었어요. 네. 그럼 여성발전기금은 어디에 써지냐 하면은 저는 있습니다. 이게 김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할 많고 말 많은 여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어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진짜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홀구로 나눠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고양시정 방침 중 하나가 균형된 복지적 의미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어렵게 사는 99%의 그런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성발전기금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있어도 쓰는 사람만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창의호라든지 어린이 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이 보십시오. 진짜 제대로 쓰이면 됩니다. 정부 예산이 네. 338조가 있는데 예, 잠깐만요.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질문의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성발전기금 100억을 마련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말 어려운 여성들,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이제 나눠줬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나눠줘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기왕에 이 350억이라고 하는 큰 돈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여성들, 실제로 그것이 긴급하게 가야 될 여성들에게 투여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건물을 짓기보다.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고양시가 저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 10만 명 이상이 호수공원에 놀러도 오고 운동을 옵니다. 서울 경기도 쪽에서 오시면은 그분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다가 물건 사갑니다. 근데 차가 엄청나게 막히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나피스타 하는 진짜 세계적인 명품
그 상가가 죽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매주 정도만 조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장사가 되고 장사해야만이 돈이 없는 가서는 됩니다. 결국 거기에는 누가 가냐면 일을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남편도 있지만 아내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그분들이 일을 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전에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해소되고 그걸 해소되는 이유가 주차장을 갖다가 4만 평에다가 지하에다가 12,000대 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12,000대 되면 이 일대의 모든 주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땅이냐면 사사한 땅이 좀 비싸죠. 지하는요. 예, 아까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윤혜 후보는 지금 이제 뭐 중앙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게 공간은 따로 얘기해서 가지고 중앙 아, 공약 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여성들하고 관련돼서 내세우시고 있는 공약은 어떤 건가요? 지역에서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성 취업 진흥센터나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선 제가 지역 공약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지무국에서도 식사동 환경유해 시설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식사동에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님 얘기 다 들으셨죠? 예, 다 아시죠? 등교 거부까지 하는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유해 시설이 있는 곳에 2005년도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허가가 났고 2010년도에 입주하기 전까지 한 4, 5년의 기간 동안에 이 유해시설이 이전되거나 뭔가 이렇게 해결하게 된 다음에 대규모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거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이제 건강권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침해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등교 거부를 시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코피 쏟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그래서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제일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제 식사동의 환경유해 시설을 해결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해결하는 거는 이제 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관계자들, 관련자들, 이제 시 공무원들, 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또 업체, 주민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발전 방안들을 만들고 대책을 세울 건데요.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양일초등학교 법이라는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인근에는 그런 환경 유해 시설이나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안전권을 침해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지금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저희 지역의 모당초등학교 앞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세워져서 굉장히 또 민원이 많이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늘초등학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MCA 골프 연습장이 이제 강현석 전 시장 재임 시절에 허가가 났다가 최성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직권을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 초등학교 옆에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책임한 행정으로 그런 건설과 개발과 관련된 허가들을 마구 내주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 그리고 주거 환경에 큰 문제가 되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에 양일초등학교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건강,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일초등학교 법이라고 명명되는 법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면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성 취업진흥센터 이것이 이제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네. 자 그러면 문자 질문해 주신 분들 아까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1044님. 진후보께서 먼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SSM이 침투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SSM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12시 이후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또 더 강하게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8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난 이명박 정부 그 4년 동안에 규제가 다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을 해서 골목 상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자영업자들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의 그 업종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영업 시간에 대한 제한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저희 중앙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네. 제가 양념을 좀 치자면 일본에서는 요새 그 구멍가게를 대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구멍가게들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안위 그리고 그분들의 동향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뭐 가게 안 오시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알람을 울리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건 시대적으로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시급히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복지 예산이 매우 부족한가 봐요. 일산 동구가요. 제가 알기로 일산 동구 좀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죠. 전체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이라고 하면 몇 년 전을 얘기해요? 몇 년만에 그랬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일산 서구입니다. 전국에서 22% 떨어졌고요. 두 번째가 분당입니다. 이게 30대 여성의 반란이 일어났던 데인데 이게 손학규 대표가 된 것도 집값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일산 동구입니다. 이 통계는 왜 이런 통계가 나는 이 통계 신문이 다 나오는 거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서민이라는 분들은 달랑 있는 게 집안채입니다. 집안채인데 집값 20% 떨어지면은 결국은 대출금은 그대로 남고 이자는 나가는데 집값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계속 복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무엇 겁니까?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큰 복지, 노인 복지는 자식이 부모 공양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또 부모가 할아버지가 손자가 노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복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에서 늘리는 것은 맞는데 복지를 아무나 예를 들어 쓰겠습니다. 밥을 공짜로 주는데 이건희 아들한테 주고 우리 일반 진짜 없으신 분은 주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희 아들한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당연히 줘야 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참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차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이 기본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전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애들 갖다가 밥 공짜로 넘고 다니는 이렇게 키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실제로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에 시키는 그 의무교육의 단계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단계는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무상급식은 찬성하는데 네. 기본 의무교육 상태에서는 그런 균형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 단계에는 저는 이것은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찬성하시는데 뭐를 반대하신다는 거죠? 무상급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택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실제로 저는 상담을 현장에서 해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은 급식비를 면제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선택적인 무상급식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또래 사춘기 애들 사이에서 굉장한 자존심의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식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와서 고민하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돈이 많은 부모들한테는 세금을 통해서 그것이 익명성을 전제로 배분돼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내고 먹고 너는 안 내고 먹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후보의 공약과 관계없이 그건 오한숙희 분의 생각이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분들 또 같이 또래 친구들이 같이 묻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 굉장히 반론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가져다니까 나왔는데 중학교 의무교육은 우리가 사실은
불과 한 10년? 10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 교육에서의 무상급식은 당연한 거고요. 저는 아까 무상교육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서 정부들이 단계적으로 물론 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복지 예산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무상급식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4년 동안에 부자 감세에서 5년 동안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준 게 100조입니다. 그리고 4대강 땅 파헤쳐서 4대강 공사 강행하는데 거의 30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지금 130조만 하더라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의료. 의료 문제도 사실은 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정말 돈 없어서 아픈데 병원에도 못 가고 진료 못 받는 이런 그 슬픈 현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무상의료, 그리고 대학 등록금, 장갑 등록금, 그리고 일자리 복지 이런 것만 해도 한 해의 예산이 지금 33조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년에 지금 그 부분 33조면 아까 말씀드렸던 130조에 가까운 예산 그것만 바로 잡아도 저희가 지금 당장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다른 예산 충당하지 않아도 그 예산으로만도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복지 얘기 나오면 늘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4년 동안에 그것만 바로 잡아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필요한 복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앙에서의 그런 거잖아요. 정책은 철학과 의지입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할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아까 얘기했던 부자 감세, 세제 개혁 통해서 바로 잡고 또 사대강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예. 그것을 복지로 돌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달리 오늘 이 자리가 신개념 여성 정책 토크쇼예요. 여성들이 유권자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로도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신개념의 자리거든요. 진 후보께서는 여성들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과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바로 서야, 여성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보통 남편분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집회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깨어있고 더 많이 깨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무지무지 사회분만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 좀 하락하니까 아이가 보고, 그거 좀 하락하니까 좀 니몬 브라더 사건 터진다 하면서 엄청나게 가정을 괴롭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바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선거한다는 것이 아무나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보면은 그 전에 이 정권이라는 것을 계속 유한하고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이 정권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 잘못됐고 과거에 이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누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누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이 이 나라가 발전하고 여성들도 실제로 자식들이 또 발전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인도가 제가 다녀보니까 아주 높으신데도 그만큼 인도는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그래도 못 따라가는 것이 기존 정치에 아직도 많이 동화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기존 정치에 많이 동화된다고 하면 어떤 건가요? 그렇죠. 며칠 전까지만 선거전까지에도 모든 방송, 모든 데서 A당, 노란 옷 입은 당, 빨간 옷 입은 당에 대해서 심판을 많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가 들어오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정치 강국가 정부 예산이 복지를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1,100억 정도가 중앙선관위로 돈이 들어갑니다. 선관위에서 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 들어가냐? 모두 배를 갖고 보십시오. 인터넷이든지 신문사에 광고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치 광고비. 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비판 안 하는 건데 지금 그 세금 끝나면 또 비판할 겁니다. 그거 정치적으로 많이 하는 당의 후보는 또 비판 안 할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세금 됩니다. 요때만 비판 안 하니까 그 당이 좋은 당이 나쁘다 싶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욕합니다. 네. 아직도 끼어 있으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세요. 시의원 31명 뽑아놨지만은 시의원이 뭐합니까? 그 말씀 아까 하셨기 때문에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듣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유권자들, 우리 지금 정치 토크쇼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진흥부님과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 특별히 일산 동부는 유권자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여성 유권자가 아주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특히 일산이 여성이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산 동구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이제 그 전임 국회의원이 한명숙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 대표님이셨는데 저희는 경기도의원도 여성이고 그 시의회 의장도 여성이고 시의원도 여성이 많습니다. 저희 동구에만 북한에서 보자면요. 그래서 그 여성 유권자가 조금 더 많은 것의 결과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 있는 시의원들이 지금 그렇죠. 같이 따라다니고 이제 정당 계십니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민주당 시장과 시도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 서민과 중산층의 참 정책을 열심히 관철시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 후보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까먹었는데 뭐였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제가 질문한 거요. 네. 예, 여성들의 정치 의식, 네. 여성과 정치의 관계. 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써니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의 대사에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 여성이 내 삶의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30대 아이를 키울 때까지만 해도 일반화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여성이 내 삶의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삶,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곧 나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이고 때문에 내 삶의 주인공인 여성들이 당연히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성의 삶을 바꾸고 그것을 투표로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 스킬 받으셨죠?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오시라는. 못 들으셨어요?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놨네요. 하면 남의 말처럼 하시네요. 예. 자, 여러분이 진 후보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이 아니고 진이었네요. 진짜 똑소리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 용기 있게 나서서 일산 국민의 민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근성 있게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 유쾌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 유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함께하느라고 다른 후보보다 좀 많은 시간을 내셨어요.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